메리 제인 톰슨. 메리 제인 톰슨은 아버지 노먼 톰슨과 어머니 레노어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딸로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명의 딸이 더 뉴욕주 치크토와가의 작은 마을에 있는 행복한 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메리 제인은 모델이 되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델처럼 옷을 입고 걷고 심지어 말하는 연습까지 하며 언젠가 모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클리블랜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메리 제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휴스턴, 로스앤젤레스까지 그녀는 이 모든 큰 도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살았으며 결국 텍사스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자매 중 넷째인 셀레나 토마셀로는 메리 제인이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를 기억합니다. 메리는 자신만의 돈으로 셀레나에게 스테러 시스템을 선물했고 다른 자매인 캐시에게는 붐박스라는 휴대용 스테러를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어린 소녀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가 집을 떠날 때까지 누구도 누가 그 선물을 사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메리 제인과 함께 보낼 마지막 크리스마스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83년에 21살의 메리는 그녀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텍사스 주 댈러스에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정말로 컸지만 그녀는 결코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댈러스에서 살았던 6달 동안 메리는 2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꽃집 공급점에서의 정규직과 지역 식당에서의 파트타임 일자리. 그러나 그녀의 수입 대부분은 연기와 모델링 수업을 듣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수업이 산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1984년 2월 10일 오후 4시 반쯤 메리 제인은 식당에서 호스트로 일하던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러버스 레인과 그린웨이 드라이브 근처에서 그녀는 트리니티 메디컬 클리닉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 클리닉은 과거에 인더스트리얼 블루바르에 위치해 있으며 그녀는 귀 감염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클리닉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1984년 2월 13일 당국은 텍사스 주 댈러스 북서부 스테먼스 회랑의 어빙 불바드 2300번지에 있는 창고에 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것이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까운 체육 가방에서 발견된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가 21살의 메리 제인임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가방에는 한쪽 다리 가리개가 들어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녀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지는 몸에서 잘려져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신에는 물린 자국과 수많은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다리 가리개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신에서 정체불명의 체액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후속 조사를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않아 이 증거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더 많은 단서를 모으는 데 실패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조사관들과 가족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불확실성이 흘렀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항상 메리 제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파하여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2009년에야 비로소 사건 수사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습니다. 거의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009년에 댈러스 경찰서는 사건을 재조사하였고 메리 제인의 부검에서 채취된 면봉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DNA는 특정 용의자와 일치하지 않아 사건은 다시 차가운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에 메리 제인의 여동생 셀레나가 새로운 DNA 기술을 이용한 재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건 후 경찰은 다시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방검사실의 팀과 협력했고 FBI는 2020년에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해 그들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친척을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족보 사이트에서 철저한 조사가 좁혀졌습니다.
에드워드 모건, 당시 60살의 그는 1984년에 22세였으며 메리 제인의 직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FBI 요원은 그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모건의 댈러스 서부 자택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댈러스 경찰서의 형사와 FBI 요원은 모건이 집 앞에 버린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중 탄산음료 병과 물병 2개를 실험실로 보내 법의학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에서 발견된 DNA는 부검 중 채취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2022년 2월 18일 38년이 지난 후 모건은 체포되어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수사관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침내 메리 제인을 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된 가족에게 종결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셀레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당신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마침내 그가 잡힌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불행히도 딸의 살인자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건은 현재 보석금이 $50만 설정된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비올라 하겐코드는 1900에 태어나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그녀의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1928년에 남편과 이혼한 후 그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고 데이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비올라는 남은 생애 동안 남자를 멀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비록 외로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행복하고 관대하며 친절한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에 비올라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웨스트윈턴과 2500번지에 위치한 페블코브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밀워키에 있던 옛 집에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애너하임의 아파트 단지가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해 더 안전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가족 구성원들과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올라는 자주 다른 주민들과 방문객들과 아파트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종종 건물 주변을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웃 중 한 명,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소녀는 비올라를 매우 다정하게 생각했고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그녀는 노인에게 쿠키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비올라는 캠버스 수프캔으로 문을 열어두었고 일부 이웃들은 나이가 많은 여성이 문을 열어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우려를 표했습니다. 곧 비올라의 이웃들의 우려는 1980년 초에 비올라가 며칠 동안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2월 18일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끔찍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미망인의 시신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베개 커버로 입이 막혀 있었고 그것이 억지로 그녀의 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잔인한 구타로 인해 여러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 그녀의 골반 부위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아파트에는 빈 맥주 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입에 물린 베개 커버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침실에는 싸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공격자와 싸우려 했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검시관은 그녀가 죽기 전에 잔인하게 강간당했으며 시신에서 전객이 채취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올라는 그녀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불과 6달 전에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물리적 증거가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잠재적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이 미스터리는 해결되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애너하임시에서 가장 오래된 미해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형사들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수십 년 된 미해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새로운 DNA 기술의 도움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범죄연구소와
FBI 폭력 범죄 태스크포스의 도움으로 새로운 DNA 기술을 사용해 마침내 2021년에 잠재적 용의자가 식별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는 평생 알코올 중독과 싸워온 남자 안드레 윌리엄 르페레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는 군대에서 겨우 1년 만에 제대하게 되었으며 이는 알코올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외에도 그는 학대자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1980년에 르페레는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제출했습니다. 르페레는 비올라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르페레의 여동생 데니스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얼마간 살며 비올라와 몇 번 만났습니다. 1990년대 어느 시점에서 르페레는 동쪽으로 이사했으며 워싱턴, 와이오밍,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여러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트럭 운전사와 배관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으며 2 자녀를 두었고 평화롭게 살다가 2021년 뉴멕시코 알라모고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르페레는 비올라와의 관계가 단순히 몇 번 만난 것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올라가 자신을 유혹했으며 그들이 2번의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은 살해 직전에 있었지만 그녀를 죽이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그의 아파트를 떠날 때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동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부사들은 그가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가 유혹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터무니없어 보였으며 배시머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13일 르페레는 79살의 비올라 하겐코드를 1980년에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1년 만에 해결된 이 사건으로 비올라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비올라 클라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영혼이었으며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강간당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공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소니아 메히아와 다미아나 카스티오 1976년 5월 5일에 태어난 소니아 메히아는 이른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습니다. 2006년에 29살의 나이에 그녀는 파트너와 8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2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타주 타일러스빌의 웨스트 11 번지와 사우트 3900 번지에 위치한 페어웨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소니아는 근처의 맥도날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2006년 2월 초 운명의 아침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소니아는 2006년 2월 9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끔찍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숨이 멎어 있는 아내를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하고 당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죄 현장은 분명히 살인 사건임을 시사했고 수사관들은 이것이 강도 사건이 잘못된 결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소니아의 시신 부검 결과 그녀가 성폭행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소니아의 24주 된 태아 역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몇 가지 물건이 사라졌으며 소니아의 루비 하트 모양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금 목걸이에 달린 종교적 펜던트 등 3가지의 보석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의 차 포드 에스코트 황금색 4도어 차량도 아파트에서 도난당했으며 났습니다. 차량은 2006년 2월 13일 사건 발생 후 나흘 만에 웨스트 59 번지와 사우스 4500 번지에 위치한 페어필드 인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내에서 치토스 봉지와 코카콜라병 형태로 확인되지 않은 지문과 DNA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이것들이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수사관들은 이웃들을 인터뷰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한 목격자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2월 9일 오전 11시 반쯤 한 이웃이 소니아의 집 문 앞에서 한 히스패닉 남성이 소니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격자는 그 남자가 아파트로 들어가 소니아를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소니아의 목을 움켜잡고 그녀를 강하게 때려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으며 그 후 남자는 발로 문을 차고 닫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폭력적인 공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어머니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가 짧고 평균 체격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약 167cm 정도의 키에 20살에서 29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비록 범인의 지문과 신체 묘사로 용의자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경찰은 그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이것이 무작위 공격이라고 믿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후 동일한 날에 같은 지역에서 범인이 다시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다미아나 카스티오는 1950년 3월 18일에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초기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적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온화한 태도를 가졌으며 그녀와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말과 축복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그녀를 결코 지각하지 않고 항상 시간을 지키며 교회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딸 그리고 5명의 손자들은 그녀를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2008년에 57살의 다미아나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사우트 레드우드가 4000번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소니아 메히아가 살았던 곳에서 겨우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이곳에서 2월 아침에 경찰이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2008년 2월 9일 다미아나의 아들은 그녀가 일요일마다 가던 교회에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미아나가 베개로 부분적으로 덮인 채로 아파트에 누워 있었고 목에는 목 졸림 자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싸움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전복된 탁자가 그 증거였습니다. 다미아나의 지갑과 돈지갑은 소파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고 그녀의 DNA가 채취되었고 지갑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살인이 소니아 사건과 유사한 별개의 공격으로 여겨졌지만 나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살인 사건 사이에 극단적인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이르러 수사관들은 생물학적 증거가 두 살인 사건을 연결한 후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DNA와 지문이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일치하지 않아 두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검찰은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상대로 DNA 프로파일을 사용해 두 건의 가중 살인 혐의를 제기하며 그를 존 듀로 지칭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범죄가 발생한 날짜를 따 2월 9일 살인범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연쇄 살인범으로는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웨스트벨리시티와 타일러스빌 경찰은 세 번째 살인을 막기 위해 2월 9일에 추가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건은 필요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의미 있는 돌파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FBI의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이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이 후안 안토니오 아롤라 무리오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아롤라는 2008년에 51살이었으며 미국에 거주 중인 멕시코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해 7월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에 의해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08년 사건에서 아롤라의 등록된 주소는 소니아가 살해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원 기록에 여러 개의 주소가 추가로 등록되어 있었고 아롤라가 실제로 소니아나 다미아나의 이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롤라는 2008년 10월에 미국에서 그의 출신지인 멕시코로 추방되었으며 그 후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검찰은 존도의 혐의를 수정했고 법원은 아롤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록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용의자가 다른 관할 구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문서는 그가 멕시코에서 유타로 송환된 후 비공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3건의 가중 살인, 2건의 가중 가택 침입, 그리고 1건의 가중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헬렌 마거리 브룩스,
헬렌 마거리 브룩스는 그녀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날 때까지 혼자 사는 성실한 여성으로 그녀는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았습니다. 헬렌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애플밸리시의 가든 아파트, 단지의 이방형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솜씨가 좋고 매력적이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이었고 그녀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세입자는 그녀를 혼자 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샌버너디노 밸리 컬리지의 식품 서비스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위해 헬렌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애플밸리에 있는 롤로스라는 패션 부티크에서 옷을 팔았습니다. 존경할 만하게도 63살의 나이에 헬렌은 패션쇼에서 매장을 대표하여 옷을 모델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고속도로 18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볼링장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그 볼링장은 골드 스트라이크 레인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5일 금요일에 헬렌은 일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동료들은 보안관 사무소에 복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18을 따라가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헬렌의 아파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는 많은 증거가 없었지만 DNA가 채취되었고 이는 당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DNA 기술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나일론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번의 인터뷰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서도 형사들은 용의자를 확신할 수 없었으며 애플밸리 살인 사건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이 사건은 다시 조사되었고 여러 물건들이 DNA 검사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용의자의 DNA 프로파일이 개발되었지만 DN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치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 후 2021년에 미해결 살인사건 수사관들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DNA 프로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용의자로 로버트 유진 워트만이 식별되었습니다. 워트만은 애플밸리의 전 거주자로 고속도로 18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 이름은 수사에서 완전히 낯선 이름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워트만은 원래 수사 당시 인물 중 한 명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당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37살이었던 워트만이 살해 며칠 전 헬렌을 만났으며 7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아파트에 수사관들은 그의 살인 가담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985년 8월 헬렌을 살해한 지 불과 한 달 후 워트만은 빅터빌의 고속도로 395번지에 위치한 커키본 레스토랑과 배서 한 여성을 강간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1978년에 소노마 카운티에서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긴 성범죄 경력을 가진 워트만은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22년형을 살던 중 1995년에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제니 케이 예어리는 1953년 5월 14일에 태어나 부모님 웬포드와 메리 앤 루냔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인디애나 주 팁튼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두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1971년에 팁튼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2004년에 51살의 제니슨 인디애나 주 코코모에 살고 있었으며 딸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코모에 있는 CMB 옵티컬에서 16년간 실험실 관리자로 일했으며 훌륭한 직원이었습니다. 제닉과 그녀의 딸 칼리 마티는 같은 커뮤니티의 노스 애플선 웨이에 있는 별도의 집에 살았습니다. 칼리의 집은 제닛의 집 바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손녀와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닛은 정원 가꾸기, 컴퓨터 작업, 음악 감상, 그리고 야외 산책과 같은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제는 제닛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모임일지라도 휴일마다 그녀가 요리한 요리들로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칠면조 샐러드부터 디저트까지 모든 것은 제닛이 준비하여 축제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2004년 추수감사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칼리의 야간 근무 때문에 정회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가족은 제닛의 집에 모여 추수감사절 음식을 즐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날인 2004년 11월 25일, 제닛은 자신의 집에서 큰 추수감사절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2004년 11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칼리는 어머니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칼리는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닛의 집 차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칼리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51살의 제닛이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븐 안에는 칠면조가 있었고 오븐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상태로 보아 그녀는 끔찍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칼리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코모 경찰서는 몇 분 만에 수 있는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약간의 피가 발견되었지만 DNA 프로파일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닛이 자신의 공격자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초기 보고서는 제닛과 그녀의 공격자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으며 식사가 중간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제닛은 추수감사절 당일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살인은 코코모의 작은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무도 이 다정한 노인을 누가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범죄 현장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고 슬픔에 잠긴 가족은 살인자가 잡히길 원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재적인 살인범을 목격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 몇몇 이웃들이 사건 발생 시점에 근처에서 흰색 차량이 고속으로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경찰을 아무데도 이끌지 않았습니다. 살인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페루에 거주 중인 데니 케이스라는 인물을 관심 인물로 식별했습니다. 그는 차편을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한 이전 보고서에서는 그가 마이애미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수바해 중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달 후 2005년 1월 25일 수사관들은 중요한 돌파구를 얻었습니다. 데니는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코코모 형사들이 그와 대화하기도 전에 그는 공항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코모 경찰에 따르면 그는 구금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 데니 케이스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범죄와 연결할 물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데니가 제닛을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지만 수십 년 후 한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14일 코코모 경찰서는 수사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제닛 예어리의 살인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데니 케이스의 지인이 나타나 그가 노스 애퍼손에서 나이 많은 여성을 살해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제닛이 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데니가 여자의 집에 가서 택시를 부를 수 있겠냐고 묻고 나서 그녀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닛의 죽음 외에도 데니는 그 지인에게 자신이 하워드 카운티에서 나이든 남성을 때려 죽였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에 따라 코코모 카운티 수사관들은 제닛의 가족과 만나 이 사건의 종결을 논의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가족은 용의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년 후 이 사건은 범인이 지상에서의 정의를 피한 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가 가족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되어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애도는 제닛 예어리와 그녀의 놀라운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여기 도착했는데 이런 다른 범죄를 본 적 없나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신비한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세요?
지금 클릭하세요. 놓치지 마세요.